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행복한 이기주의자 2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019년 12월 기준 전 세계 3,500만 부가 팔린 국내 20만 독자가 선택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자기중심적 행복론.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행복에 관한 나만의 기준으로 나만의 삶을 사는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이 책은 2006년 4월 25일 날 1판 1쇄가 발행되었고요. 2019년 12월 20일에 3판 3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웨인 다이어 박사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가장 뛰어난 자기계발 전문가로 평가받는 심리학자입니다.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꿈을 이루는 법을 강연했으며 투데이쇼, 투나잇쇼, 오프라 원프리쇼의 고정 패널로 활동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저서와 강연,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눈치 보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 이 책에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 먼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2.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이 세상의 절반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 3.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의 나다. 4. 자책도 걱정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현재뿐이다. 5.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내가 원한다면 다른 이유는 필요하지 않다. 지난 1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나머지 5가지. 6.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세상이 정한 옳고 그름에서 벗어난다. 7.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8.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9.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나를 신뢰하며 독립적인 삶을 산다. 마지막 10번. 내 안에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화로 생긴 스트레스는 결국 나를 향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6번째 마음가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마음가짐.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저자는 이 세상은 눈길 닿는 곳마다 의무천지라고 우려합니다. 우리들은 동의한 적 없는 일련의 규칙과 원칙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한 채 그보다는 융통성이 훨씬 높이 살만한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거나 전통을 깨트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게 의무에 끌려다니는 것은 특히 그 결과 속상하거나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노이로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온당하다고 생각되면 규칙을 어겨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없어서는 안 되며 질서는 문명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러나 관습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항상 그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실행하려고 노력했을 따름이다. 우리가 의무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성가시거나 쓸데없다고 느껴질 때에는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포기하고
외부 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인성 평양을 내부 지향적인 사람과 외부 지향적인 사람으로 구분하셨는데요.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부로 더 기울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령 왜 기분이 나빠? 라는 질문에 부모님이 나를 구박해, 그녀 때문에 속상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은 외적 범주에 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의 심지를 내부에 두는 사람은 감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어깨 위에 당당히 올려놓습니다. 지향적인 사람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받을 경우 내부 지향적인 답을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신경을 썼어. 내가 지금 너무 약해져 있나 봐. 기분이 안 좋아.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정돈된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에도 나를 말하는 주체로 사용합니다. 난 기분이 좋아지도록 애썼어.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어. 내 생각이 옳아. 난 그러기로 마음먹었는걸. 제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란 자기 마음의 심지를 자신의 외부에서 내부로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비난은 시간 낭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비난해도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흑백 논리의 덫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당신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 안 해. 이건 우리의 단골 메뉴지요. 그러나 사실 옳은 쪽도 그른 쪽도 없습니다. 애초에 모든 사람은 제각기 다르며 상황을 바라보는 각도로 다릅니다. 옳다, 그르다 등의 표현은 하나같이 이런저런 의무를 전제로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앞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에 빠져들지 말라.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 그럼 옳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법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습니다. 합법적인지의 여부를 가릴 뿐입니다. 당신은 의무감에 끌려다니는가? 의무를 끌어안고 사는 경향을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런 말을 만들어 표현했습니다. 머스터베이션,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마스터베이션에 비유한 말입니다. 하고 싶은 행동은 따로 있지만 의무를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면 그때마다 머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무는 언제나 압박감을 자아낸다. 의무를 행동으로 실행하려 들수록 그 압박감은 더욱 커진다. 삶의 대부분이 의무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까요? 동료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배우자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자녀에게 보탬이 돼야 한다고, 항상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런 의무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를 책망하고 캐런 호니가 말한 압박감과 혼란을 떠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무들이 실은 다른 사람의 것이며 당신은 단지 빌려왔을 뿐이라면 당신은 머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머스터베이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덜렁대거나 이해력이 부족하면 좀 어떤가요? 채신머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점수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도 나를 벌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에서 정한 맹목적인 의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에티켓은 쓸모없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화의 절묘한 예입니다. 통옥수수는 이렇게 먹어라.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든 후에 먹어라. 교회 결혼식에서는 어느 쪽에 앉아라. 팁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저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씨를 써라.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책을 찾아봐라. 좋은 에티켓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들어있음이 틀림없지만 그중 90% 정도는 일회성의 임시적이며 의미 없는 규칙들입니다. 올바르다고 정해져 있는 방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회에 대해
반항심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도하는 삶으로 꾸려나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되면 외부의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 신나는 일입니다. 합리적이건 불합리적이건 모든 편말의 지시를 따르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일요일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저녁을 먹거나 서비스가 나빠도 팁을 주거나 등등 이젠 머스터베이션에서 벗어나 나를 찾읍시다. 의무라는 자기 실현의 오류지대를 제거하는 고단한 일에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수반됩니다. 그래도 일단 부딪혀봐야 합니다. 따르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규칙들을 모두 나열해 볼 것, 자기 나름의 전통을 만들 것, 자신의 내면과 외면에 대한 일기를 쓸 것,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떠맡긴 역할을 버릴 것, 대화하다가 다른 사람을 화제로 삼지 말 것,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 생각에 대해 이죽거리거나 트집을 잡지 않도록 연습하라.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 것.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단지 내가 원하기 때문은 아닌지 자문해보라. 비난 목록을 만들어 볼 것. 저자는 관습을 떠나 즉흥적으로 사고하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생각인가요? 관습에 얽매이면 우리는 언제까지고 현상 유지만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관습의 장벽을 깨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을 신뢰하면서 그때그때 결정을 내리도록 하라. 평생을 대충 방침과 전통 사이를 오가면서 답을 구하는 일은 그만두라. 마음 가는 대로 나만의 행복의 노래를 부르라. 행복이란 모름지기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공식을 만들지 말라. 7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이로제는 그 바탕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의 행동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해야 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 결코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삶을 만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비평가인 존 드라이드는 질투를 영혼의 편견이라고 불렀습니다. 질투로 인해 눈이 멀거나 또는 자신의 마음이 통제불능 상태가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질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지 않은데도 불공평해라고 말하는 것이라네요. 질투는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질투를 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증상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번다고 불평한다. 규칙을 위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잘만 빠져나가는데 나는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고 불평한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새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먼저 그랬기 때문이고 꾸물거리는 앞차를 서둘러 제친 이유도 그 차가 먼저 그랬기 때문이며 상향등을 켠 채로 달리는 이유도 앞에서 다가오는 차가 먼저 그랬기 때문이다. 정의감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다. 그들은 어렸을 적 부모가 저 사람이 나를 치니까 나도 치는 거야 라고 행동하는 것을 수천 번 보고 자랐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받은 선물과 같은 가격대의 선물을 한다. 우리는 호의를 받을 때마다 동급의 호의로 되갚는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가 아니라 같은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어차피 공평해야 하니까. 지금까지 잠시 우리는 정의의 골목에 다녀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든 일은 공평해야 한다는 소용없는 말만 되뇌다가
심적인 동요를 일으킵니다. 지금부터는 정의 요구의 오류지대를 일소할 수 있는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화내면 저 부당함이 사라질까? 나더러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 말을 나는 너랑 달라. 지금 당장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이라고 바꿀 것.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든 그것을 나의 감정에 개입시키지 말 것. 결정 하나하나가 인생에 무슨 큰일이라도 나게 하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지켜볼 것. 불공평해라는 말을 운이 나빴어 또는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말로 바꿀 것. 대놓고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 것.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목표를 가질 것. 난 늦으면 꼭 전화를 했어. 그런데 왜 당신은 전화를 안 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전화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고쳐 말할 것. 저녁 식사나 모임에 초대받은 대가로 와인이나 선물을 들고 가면서 빚을 갚으려 하지 말 것. 대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요 라는 쪽지와 함께 와인 한 병을 보내라. 무슨 거래라도 하는 양 손익계산서를 맞출 필요가 없다. 굳이 어떤 상황에 맞추려 하지 말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좋은 일을 하라. 선물을 할 때는 언제나 마음 가는 대로 지출 규모를 잡을 것. 내가 받은 선물의 값어치에 휘둘리지 말라. 지금까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내 행복을 저울질하는 데서 벗어남으로써 한층 더 행복해지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당함이 아니라 부당함에 대해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입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8번째 마음가짐.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뒤로 미루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존재하는 오류지대입니다. 사실 미룬다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루는 행위에 빠지게 하는 3단계 심리 상태입니다. 일이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어. 일이 더 잘 되길 바랬는데 아마 잘 될 거야.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바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뒤로 미루는 것은 오늘을 잡아먹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그 사람을 비추는 훨씬 좋은 거울입니다. 현재의 행동이야말로 나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유일한 잣대입니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앞세우지 말라. 그러는 사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 버린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레와도 같아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당신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만든다. 뒤로 미루는 사람의 증상을 알아볼까요? 빼도 박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직장에 계속 다닙니다. 대면대면해진 관계에 매달립니다. 이 말은 결혼 생활을 계속하며 혹은 아예 결혼하지 않으며 그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미루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내일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일은 영영 오지 않습니다. 걱정스럽고 성가신 일에 부딪힐 때 몸이 아픕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도 미루기 위한 훌륭한 구실입니다. 몸에 어떤 이상 징후가 느껴질 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면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현실에 지금 당장은 직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살아가면서 곧잘 따분해집니다. 이거 역시 어떤 일을 미루기 위한 방편입니다. 모두 따분한 일들 뿐이라며
재미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달려들지 않고 잔뜩 몸을 사립니다. 마지막, 평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행복은 항상 뒷전입니다. 애들 교육 걱정을 해야 할 판에 어떻게 여행 갈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식입니다. 뒤로 미루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의 3분의 1은 저자는 자기 기만, 3분의 2는 현실 도피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미루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단위로 생활할 것. 일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5분 단위를 최대한 활용할 것. 지금 당장 앉아 지금껏 미뤄왔던 일을 시작해 볼 것. 시간을 정해 당신이 미뤄오고 있는 일에만 전념해 볼 것. 15분간 집중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미루기에 고비를 넘기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당신을 유심히 들여다볼 것.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기피하려 드는지 확실히 하고 내가 과연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도록 하라. 자신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볼 것. 그리고 자신이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라. 저자는 세상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세상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라. 자꾸 미적거리는 버릇 때문에 갖가지 불안과 고민을 끌어안고 살면서 현재의 순간들을 소모하지 말고 그 짜증나는 오류시대를 통제하여 현재를 살아라. 몽상에 빠지거나 요행을 바라거나 비판을 즐기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9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나를 신뢰하며 독립적인 삶을 산다. 어떤 관계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관계는 결국 반쪽의 두 사람이 한데 모인 것입니다. 심리적 둥지를 떠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신적 자립이란 온갖 의무관계 그리고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일에서 온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둥지를 떠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다. 미국의 영화 곰의 나라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미곰은 아기곰들에게 사냥하는 법, 물고기 낚는 법, 나무 타는 법을 가르칩니다. 위험에 부닥쳤을 때 몸을 지키는 법도 가르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미곰은 본능적으로 아기곰들 곁을 떠날 때라고 판단합니다. 어미곰은 아기곰들을 나무 위로 쫓은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어미곰은 자신이 어미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미곰은 격주 토요일마다 집에 다녀가라고 종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배은망덕하다고 꾸짖지도 않았으며 실망시키면 너무 속상해 몸져 누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떠나라고 했을 뿐입니다. 동물의 왕국 어디에서든 어미 노릇이란 새끼들이 자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친 뒤 새끼 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자립 본능은 갖고 있지만 자식을 소유하고 자신의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집착에 가까운 욕구가 더 우세한 듯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키우겠다는 목표는 자녀가 자신에게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자신을 항상 희생하는 부모는 희생적 태도의 본보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희생적 태도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우선시하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등의 오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직한 부모는 의존보다 자립을 키우며 자립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욕구에 울고불고하며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있는 자립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 중 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나 고독의 쓰라림을 얼마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님과 그 세계로부터, 아름다운 유년의 밝은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위해 나는 격렬하게 몸부림치지 않았다. 서서히, 그리고 거의 깨닫지 못하는 사이 멀어졌다. 그것은 나를 슬프게 했고 집에 가 있을 동안 마음 편치 않은 시간들이 많았다. 부모로부터 자립하고자 하는 마음의 심지를 잘 잡으면 부모 집에 들르는 일이 늘 즐겁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범을 자녀에게 보인다면 자녀가 둥지를 떠날 때 주위 사람들에게 한바탕 소란이나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결혼과 의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에 관한 유명한 어록을 남기고 있는 미국의 저술가 루이스 앤 스페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평등한 자립과 상호 의존과 상호 보완적인 의무로 맺어진 남녀 간의 관계다. 여기서 거슬리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의존과 의무.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부가 서로에게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고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관계입니다. 의존이 아닌 독립, 지배가 아닌 평등입니다. 결혼은 의존이 아닌 독립을 바탕으로 한 결합입니다. 결혼에서 의존은 행복한 결혼이라는 낙원에서의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의존은 지배와 복종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와해시킵니다. 하지만 이 오류지대는 없앨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존과 사랑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함께하는 가운데 약간의 거리를 둬야 부부간의 금실이 더 좋아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의존 대신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고 상대방의 반응을 바꾸도록 시도해 보세요. 바람직한 결혼의 대표적인 특징 역시 최소한의 타협과 최적의 자율 그리고 자기 신뢰입니다. 의존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정말이지 두려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슬쩍 떠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스스로를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립하면 특히 당신을 종속적으로 가둬두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둥지는 자녀가 자랄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그러나 둥지를 떠나는 것은 훨씬 멋있는 일이며 떠나는 이의 눈에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이의 눈에도 아름답게 비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번째 마음가짐. 내 안에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화로 생긴 스트레스는 결국 나를 향한다. 화는 행복하고 알차게 살아가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자기 실현의 오류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독감 같은 것입니다. 대개 화는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당신은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릅니다. 화를 표출하는 것이 가슴에 꾹꾹 누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화를 표출하는 것이 누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건전한 대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건강에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아예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웃어넘기는 것도 모두 나의 선택입니다. 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화를 내면 바라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틀림없이 화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계속 말썽을 피우는 것일까요? 화는 얄궂게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스스로 바보가 되고 싶다고 자처하는데 내가 화를 낼 필요가 뭐가 있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지 내가 아니야. 즉,
다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웃으면서 동시에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화와 웃음은 상호 배타적이기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 화를 내고 안 내고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 한 컵 더 붓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잠시 때와 장소에 따른 화의 다양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화는 암입니다.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암으로 인간관계를 속속들이 좀먹는 암. 자동차 운전 중에 내는 화. 운전자들은 걸핏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느리게 운전한다고, 과속한다고, 깜빡이를 제대로 넣지 않는다고, 멋대로 차선을 바꾼다고. 경쟁적인 게임을 하면서 내는 화. 같은 편에게도 게임을 잘 못한다든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치미는 화. 예컨대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보행자가 차도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들을 차도에서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식의 화는 극도로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중 상당수는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의 분노가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세금에 대한 화. 사실상 화를 내봤자 국가의 세법이 바뀔 턱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굼뜬 행동에 대한 화. 다른 사람들이 정돈도 못하고 칠칠 맞다고 내는 화. 물건에 대한 분풀이로 표출되는 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화. 화를 낸다 한들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이 돌아오나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세상사에 대한 화. 정치나 외교관계 또는 경제 돌아가는 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흥분합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화를 참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느긋한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애초에 왜 화를 내며 성미가 급해지는가에 대한 통찰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되는 이유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화를 내면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화를 견디느니 차라리 비위를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말빨이 훨씬 센 상대에게 밀리고 있는 대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풀 죽은 꼴을 남에게 보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 한 차례 부르르 끓어오른 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일단 핏대 올려 화를 내 기선을 제압하면 실패나 좋지 않은 성적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화내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불평을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를 없애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생각을 대폭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 순간의 화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고 있는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알아낼 것. 여기서는 자신이 화를 내는 상황을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를 내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노력할 것. 화가 폭발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15초 동안 화를 참았다가 여느 때처럼 폭발하라. 다음에는 30초 동안 참는 연습을 시도해보고 그 간격을 계속 늘린다. 일단 화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절하는 법도 알게 됩니다. 화를 냈다면 방금 나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어. 이제 다시는 화를 내지 않도록 생각의 시각을 바꿀 거야 라고 말할 것. 자신의 기분에 대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기분에 대해 분석하면서 처음 몇 초 동안 화의 기선을 제압할 것. 처음 10초가 가장 중요하다. 일단 그 10초가 지나가면 화는 대개 기가 죽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할 것. 그러면 자신을 망치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짐지우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화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전혀 쓸모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잊어라. 스스로 선택을 내려라. 그리고 그 선택이
화가 아니게 하라. 지금까지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자는 현재에서 행복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관계에서 행복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행복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나로부터 행복을 발견하라고 전합니다.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을 최대한 알차게 살라.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다. 오류지대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지막으로 저자의 메시지를 한 줄로 전하며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